춥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강원도 깊은 산속. 눈발은 하늘에서 쏟아지듯 내리고 나뭇가지마다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린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12살 고아 소년이 눈 속에 버려진 한 할머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동설 안에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신발도 없이 맨발로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누군가 일부러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할머니가 10년 후 조선 팔도를 뒤흔들 충격적인 정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할머니를 버린 페류나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슴 뭉클한 감동과 통쾌한 복수가 담긴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두매산골 마을 끝자락 산으로 더 가까운 언덕 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하늘이 보일 지경이었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12살 고아 민수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민수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겨울과 같았습니다. 나무꾼이었던 아버지는 민수가 7살 되던 해 약초를 캐러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충격과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열병으로 눈을 감았지요. 남은 것이라곤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초가집 한 채와 연탄 한 장 없는 시커먼 아궁이 그리고 아직 다 크지도 못한 어린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배를 골아 또래들보다 머리 하나는 작고 말랐지만 눈망울만은 겨울밤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착한 마음씨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아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자신들의 살림도 빠듯해 선뜻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 애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하며 혀를 차기도 했고 어떤 이는 부모도 없는 것이 어디서 굴러먹다 죽을지 모르겠네 하며 냉정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 장터에 내다 팔아 하루 한 끼니를 간신히 때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약초 캐는 법이었지요. 민수야, 잘 들어라. 이 산에는 사람을 살리는 풀들이 많이 자란단다. 도라지는 기침을 먹게 하고 더덕은 기운을 북돋아 주지. 당귀는 여인네들 몸에 좋고 천궁은 두통을 낫게 한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도 민수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혹시라도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로 모른 채 하지 마라. 사람이 사람을 버리면 하늘도 그 사람을 버리는 법이란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눈은 어른 허리춤까지 쌓였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지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눈발은 하늘에서 쏟아지듯 내렸습니다. 민수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는 뗄 나무가 한 조각도 남지 않았고 오늘 안에 나무를 구해오지 못하면
밤새 얼어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춥다. 정말 춥다. 오늘은 나무라도 좀 주워야 할 텐데. 민수는 솜도 제대로 들지 않은 헌 두루마기를 여며 입고 눈을 헤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은 시려 감각이 사라져갔고 손은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절벽을 돌아나가던 민수의 귀에 바람 소리와는 전혀 다른 희미한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흐, 흐.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바람 소리일까 싶었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절벽 아래쪽 움푹 파인 바위 틈, 눈이 소복하게 쌓인 그곳에 사람 하나가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습니다. 얇디얇은 옷을 걸친 할머니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눈에 젖어 있었고 입가에는 하얀 입김조차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할머니가 신발도 없이 맨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맨발이라니. 민수는 급히 할머니의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발은 이미 동상으로 보라색이 되어 있었지요. 민수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이 할머니를 일부러 이곳에 버리고 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의 옷은 비록 누더기처럼 헤어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좋은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옷감의 결이 고왔고 바느질도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낡았지만 정교한 옥 놀이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할머니를, 왜 이런 곳에?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게 뻔했지요.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야, 혹시라도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로 모른 채 하지 마라. 사람이 사람을 버리면 하늘도 그 사람을 버리는 법이란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내가 구해야 해. 나라도 이 할머니를 살려야 해. 민수는 할머니를 업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2살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눈에 젖어 무거워진 할머니의 몸을 제대로 들어 올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몸을 조금 들었다 싶으면 곧장 미끄러운 눈 위로 함께 넘어지고 말았지요. 콩 하고 바위에 부딪힌 무릎에서 뜨끈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추위, 아픔, 두려움이 한꺼번에 덮쳐왔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누워있는 차디찬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수는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내가 울 시간에 할머니가 죽을지도 몰라. 민수는 주위를 살펴보다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나뭇가지들과 절벽 아래쪽으로 늘어진 칡덩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썰매를 만들면 돼. 민수는 곧바로 칡덩굴을 끊어내고 쓰러진 나뭇가지를 모아 엉성하게 엮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와도 민수는 이를 악물고 계속 엮었습니다. 한참을 씨름하니 비틀비틀하지만 사람 하나쯤은 실을 수 있는 조잡한 썰매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민수는
할머니의 몸을 눈 속에서 조심스럽게 끌어내어 썰매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칡덩굴 한 가닥을 자신의 허리와 어깨에 감아매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험했습니다. 발은 시려 감각이 사라져갔고 손과 어깨는 썰매 무게에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가끔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 눈을 털고 다시 일어나 썰매줄을 당겼습니다. 거친 칡덩굴이 어깨를 파고들어 살이 벗겨져도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 민수의 입김은 하얗게 허공으로 새어나왔고 그 하얀 숨결이 마치 할머니의 꺼져가는 숨에 조금씩 불을 붙이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렇게 한참을 끌고 또 끌고 또 끌다 결국 산허리쯤에 있는 작은 초가집 앞에 민수는 겨우 도착했습니다. 초가는 비바람에 삭은 지붕이 한쪽으로 내려앉은 채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처럼 위태로웠지만 그날만큼은 어느 기와집보다 더 든든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다 왔어요. 할머니, 우리 집이에요. 이장 따뜻한 보살핌. 불을 지피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할머니를 업어 방 안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방 안은 한기가 가득해 입김이 그대로 허공에 남았고 벽에는 성에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아껴두었던 마른 솔가지와 나무 조각들을 아궁이에 밀어넣고 마지막 남은 부싯돌을 꺼내 들었습니다. 딱, 딱, 딱. 여러 번 불꽃이 튀다가 겨우 솔가닥 하나에 작은 불씨가 옮겨 붙었습니다. 민수는 그 불씨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입으로 후후 불며 조심스레 키웠습니다. 이윽고 아궁이에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연기와 함께 서서히 따뜻한 기운이 방 안으로 번져갔습니다. 민수는 다시 할머니의 발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 제발, 제발 눈 좀 뜨세요. 민수는 얼어붙은 발을 호호 불며 비벼주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시려 감각이 사라져도 할머니의 발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길 바라며 계속 문질렀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해가 한참 떠올랐을 즈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아주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할머니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들리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꺼풀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흐릿한 빛,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깡마른 어린아이의 얼굴. 여기가 어디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할머니가 산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민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네, 고프시죠? 민수는 옆에 준비해둔 작은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도토리죽이에요. 제일 아껴둔 도토리로 끓였어요. 조금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릇 안에는 물기가 많은 허연 도토리죽이 겨우 반 그릇 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얼마나 변변찮은 음식인지 금세 알 수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제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나 같은 늙은이를 구해왔다니.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죽을 떠 할머니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조심해서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금씩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벌려 죽을 삼켰습니다. 쓴맛, 떫은 맛이 엉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목으로 넘어가는 그 죽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맛이 없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참, 맛있구나. 그리고는 민수의 까만 눈망울을 한참 바라보다가 슬며시 눈가를 훔쳤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서로의 이야기, 이름이 뭐냐? 저요? 저는 민수예요. 민의 돌수자요.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그래, 민수야. 할머니는 이름을 되뇌며 한 번 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모르게 이름 모를 애틋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내 할머니, 너는,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어린 것이 혼자 사느냐? 민수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하다가 벼랑에서 떨어지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앓으셨어요. 돈이 없어서 의원도 한 번 못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뒤는 차마 말로 잊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궁이 타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메말라 작아진 어깨가 품 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이 산속에서 버티고 있었구나. 네. 민수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산에서 약초 캐는 법을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캐서 장에 내다 팔면 며칠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외롭지 않았느냐?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 안 외로워요. 할머니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할머니랑 저랑 둘이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역병으로 눈을 감았던 아들과 손자의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못다 준 사랑, 못다 전한 말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그 모든 것이 민수의 얼굴 위로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보내주셨구나.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아이의 할머니로 살겠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디에 살던 사람이었는지 다 필요 없다. 이제부터 나는 이 아이의 할머니요. 이 아이의 가족이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찬바람이 틈 사이로 쉬익쉬익 파고들자 민수는 가슴을 부여잡고 연달아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가슴이 메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고, 목에서는 마른 기침이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놀림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천 번은 사람의 맥을 짚어본 듯한 노련한 손놀림이었지요. 민수는 자신의 손목 위에 얹힌 할머니의 손가락이 살짝살짝 뛰는 것을 느끼며 신기함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집중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 기운이 가슴에 맺혀서 생긴 해수로구나. 기침이 오래가면 폐를 상하게 한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작년 가을에 따놓은 늙은 돌배 같은 건 없느냐? 민수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알려주셨어요. 배는 땅에 묻어두면 나중에 더 달고 약 쓸 때 좋다고요. 마당 뒤에 묻어놨어요. 민수는 허겁지겁 뛰어나가 꽁꽁 언 땅을 파헤치고는 쭈글쭈글한 돌배 몇 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 능숙한 솜씨로 쪼개더니 방 구석에 걸려있던 마른 도라지 한 줌을 꺼내 씻어 솥에 함께 넣었습니다. 잘 듣거라, 민수야. 돌배는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도라지는 가래를 삭히고 막힌 기운을 풀어준다. 이 둘이 만나면 기침을 다스리는 좋은 약이 되는 법이다.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자 달큰하면서도 쌉싸름한 약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땅속에서 숙성된 돌배는 기침을 먹게 하는 명약이란다. 할머니는 약을 그릇에 떠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뜨거우니 조심해서 마셔라. 민수는 한 모금 조심스레 들이켰습니다. 처음엔 씁쓸했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속 깊은 데가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이상해요.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민수가 신기해하며 웃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은 진짜 약손이에요. 우리 마을 할머니들은 아픈 데 있으면 그냥 손만 얹고 약손 하는데 할머니는 진짜로 병을 고치는 약손이네요. 할머니는 민수의 등을 다독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배운 것들이 아직은 쓸모가 있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살아야겠다. 그날 밤 민수는 기침 한 번 하지 않고 푹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민수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할미가 너를 꼭 지켜줄게. 그로부터 며칠 후 할머니는 민수에게 본격적으로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사람의 몸에는 365개의 혈자리가 있다. 이는 1년 365일과 같고 피가 흐르는 길은 강물과 같다. 의원은 그 물길을 터주는 사람이다. 할머니는 그를 모르는 민수에게 그림을 그려가며 약초의 성질, 침을 놓는 법, 맥을 짚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명심해라, 민수야. 맥은 손가락 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마음으로요? 환자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맥이 잡히는 법이다.
민수는 스펀지처럼 할머니의 가르침을 빨아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민수에게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민수를 가르쳤습니다. 약초 하나하나에는 모두 성질이 있다. 뜨거운 것, 차가운 것, 독한 것, 순한 것. 이를 알고 조화롭게 쓰는 것이 의원의 기본이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며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밤에는 할머니와 함께 의서를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표지에는 흐릿하게나마 동의보감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평생 들고 다니던 책이다. 예전엔 이만한 책이 수십 권 더 있었지. 다 흩어지고 타버렸다만. 할머니는 안타까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글을 잘 못 읽는데. 괜찮다. 글자를 다 읽어야 의원 노릇하는 게 아니다. 우선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지. 할머니는 책장을 넘겨 사람 그림이 그려진 쪽을 펼쳤습니다. 몸 곳곳에 점처럼 표시된 곳들이 보였지요. 이것이 혈자리다. 사람 몸에는 365개의 혈이 있다고 한다. 이는 1년 12달 하루하루와도 통한다.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몸 안에 막힌 길이 뚫리는지 그걸 아는 게 의원이다. 민수는 숨을 죽이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에도 저런 길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청지기의 의심, 산 아래 마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는 이 고을 제일가는 부자라는 소문이 자자한 박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집의 청지기, 즉 집안일을 돌보는 하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한양에서 내려온 늙은 마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홀로 낙향하여 조용히 살던 분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지만 씀씀이가 검소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덕망 높은 분이었지요. 박상인은 겉으로는 충직한 척하며 주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주인의 재산을 가로챌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 마님이 병석에 눕게 되자 박상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의원을 부르는 대신 마님을 가마에 태워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눈보라치는 벼랑 끝에 부인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박상인은 마을로 돌아와 거짓 눈물을 흘리며 소문을 냈습니다. 아이고, 마님께서 요양을 가시다가 그만 산적을 만나 변을 당하셨습니다.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렇게 그는 하루아침에 하인에서 대감 행세를 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인에게는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살아있을 리가 없어. 그 추위에 짐승밥이 되었겠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인의 귀에 거슬리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산속에 사는 거지 고아놈이 다 죽어가는 노파를 주워다 살렸다던데 그 할망구가 좀 이상하다더라. 맞아, 미친 척하다가도 가끔은 족집게처럼 사람 병을 맞춘다잖아.
박상인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신복을 불러 산속 민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위기를 넘기다.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오늘 누가 찾아오거든. 내가 미쳤다고 해라. 똥오줌도 못 가리고 헛소리만 하는 미친 노파라고. 알겠지? 왜요, 할머니?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우리가 산다.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박상인의 신복이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풀어 어깨를 드러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 어딘가를 바라보며 입을 해벌리고 있었습니다. 허허, 밥 주라. 밥. 우리 영감 어디 갔노? 침을 질질 흘리며 손을 허우적거리는 꼴은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파였습니다. 신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꼴을 보니 노망 제대로 들었구먼.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인은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의술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마.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잘 배워두거라.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을 예감하면서도 할머니는 민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산속 초가집에서는 더욱 비밀스럽고 혹독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수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다가올 운명의 폭풍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산에서 약초를 캐며 의술을 배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쯧쯧, 제 입 하나 풀칠하기도 힘든 놈이 노망난 늙은이를 데려와서 어쩌자는 거야? 재수옴 붙기 전에 내다버려라, 민수야. 미친 할망구랑 살다가 민수도 이상해지는 거 아냐? 사람들은 민수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에는 할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발작을 일으키며 민수를 핥히고 때려도 민수는 묵묵히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민수가 장터에 약초를 팔러 갔을 때였습니다. 약초를 사러 온 한 할머니가 민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미친 할망구를 주워다 키운다는 그 거지애구나. 저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미치지 않으셨어요. 이것 봐라. 말대꾸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할망구는 똥오줌도 못 가리고 헛소리나 하는 미친 사람이라며.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에이, 재수없게. 이런 데서 장사하지 말고 꺼져라. 할머니는 민수의 약초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정성껏 캔 약초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약초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약초가 잘 안 팔렸어요. 내일 다시 가볼게요.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에는 발에 밟힌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봄 마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인 모를 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쩡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더니 온몸에 기괴한 붉은 반점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단순한 열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캑캑거리는 소리처럼 기침하며 숨을 헐떡였고 지난 겨울 굶주림에 약해진 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의원들마저 이건 괴질이다라며 도망친 뒤였습니다. 참상을 목격한 민수가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아랫마을 애들이 숨을 못 쉬어요. 얼굴에 붉은 반점이 돋고 난리가 났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된다. 그 붉은 꽃이 피면 다 죽어. 폐가 굳어서 아무도 못 살아. 20년 전에도 그 병이 한 번 돌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아들하고 손자도 그 병에 걸려서 거기까지 말하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눈에 오래 묵은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애타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지금도 숨 못 쉬고 쓰러져 가요. 의원들도 다 도망갔대요. 이러다 마을 애들 다 죽어요. 할머니는 저의 기침도 고쳐줬잖아요. 이번에도 할머니가 사람들 살려줄 수 있잖아요. 제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부르르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그 병 앞에서 2번이나 가족을 잃었다. 다시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요? 그럼 그냥 두실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열나서 끙끙 앓다가 돈 없어서 의원도 못 부르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봤어요. 엄마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준 것밖에 없어요. 이제 또 제가 아무것도 못하면 전 평생 저 스스로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민수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분명한 결심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을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 죽은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왜 나만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날의 울음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한다. 이번엔 지켜야 한다. 할머니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민수야. 잘 듣거라.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다. 열을 내려주는 약초와 붉은 도끼를 피부 밖으로 몰아내는 약초를 함께 써야 한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손가락으로 가상의 약초를 하나하나 짚듯이 말했습니다. 삽주뿌리, 시호, 승마. 이것들을 잘 배합해 탕을 끓여야 한다. 하지만 승마를 너무 많이 쓰면 기운이 빠져 살아날 사람이 오히려 쓰러질 수 있다. 반드시 비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감초를 한 줌 넣어 독성을 누그러뜨려라. 이 셋이 서로를 도와야 비로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민수야? 민수는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만 해요. 제가 꼭 살려올게요. 그날 밤 민수는 등잔불 아래서 눈을 비비며 약초를 다듬고 끓이고 식히고 다시 끓였습니다. 삽주 뿌리를 자르고 시오를 깨끗이 씻어 넣고 승마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양보다 절대 넘기지 않게 손가락으로 다시 세어보며 넣었습니다. 감초는 한 줌, 이만큼. 솥에서 피어오르는 양 냄새는 쓴내와 흙냄새가 뒤섞여 쉽게 맡기 힘든 냄새였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진지한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민수는 따끈한 약을 항아리에 담아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거지애가 여긴 왜 왔어? 더러운 손으로 만든 걸 누가 먹어? 민수는 항아리를 꽉 껴안고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이거 그냥 지어온 거 아니에요. 진짜 병 고치는 약이에요.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한 번만 먹여봐 주세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길과 욕설뿐이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거지애가 쓴 걸 먹였다가 애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냐? 어떤 이는 소금을 꺼내 민수가 지나가는 길에 푹푹 뿌렸습니다. 저런 건 흉하다, 흉해. 역병 도는 판에 거지애가 들락거리면 병 더 번진다. 한 아주머니는 돌멩이를 집어 던졌고 민수는 그 돌에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와중에도 민수는 두 팔로 항아리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등과 무릎은 온통 까졌지만 항아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저도 사람 살리려고 온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귀 기울여주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집, 마을 끝자락 허물어져가는 초가집 앞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눈 좀 떠봐라. 민수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어린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고 그 옆에서 수척한 여인이 눈이 퉁퉁 부을 만큼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 약을 먹여보세요. 만약 잘못되면 저를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숨 못 쉬게 두실 거예요? 여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의원들은 다 도망갔고 이틀째 아이는 물 한 모금도 못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두면 아이를 잃을지 모른다. 여인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민수가 내민 약사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를 살짝 들고 조심스럽게 입술 사이로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아이의 목이 한번 움찔하더니 약이 조금씩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거지에 또 왔네. 야, 저리 안 꺼져. 사람들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과를 볼 겨를도 없이
항아리를 끌어안고 허겁지겁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기적의 소문. 산 중턱, 나무 사이에 주저앉은 민수는 그제야 서러움이 복받쳐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저보고 더럽대요. 사람 살리려고 한 건데. 잠시 후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민수 곁으로 와 피가 맺힌 무릎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낡은 소매로 민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피는 난초는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그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는 법이다. 남들이 너에게 흙탕물을 뿌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내 마음이 맑으면 그걸로 족하다. 민수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그 애 살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산 아래 마을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늘의 몫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믿기 어려운 소문이 쑥쑥 퍼져나갔습니다. 어제 죽어가던 그애 말이야. 밤새 열이 쑥 내려가더니 오늘 아침에 죽 좀 달라고 했다더라. 그 거지애가 준 약 먹고 살아났다더이다. 사람들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약이 진짜 약이었던 거야? 누가 알려줬대? 산속에 사는 늙은 할머니라는데 손이 아주 약손이었다더만. 악인의 등장. 그 소문은 곧 큰 집의 청지기 박상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상인은 멋들어진 담장과 넓은 마당을 가진 부잣집의 살림을 도맡아 보던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30년을 한결같이 주인을 섬긴 충직한 청직이라 소문이 나 있었지만 속으로는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던 자였지요. 더욱이 그는 10년 전 자신의 주인이었던 할머니를 산속에 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박상인은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세상에, 거지애가 끓인 약이 사람을 살려?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들 있네. 하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말 한마디에 박상인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 집 안악이 그러는데 말이요. 약에서 아주 귀한 한약 냄새가 났다더이다. 그냥 풀물 끓인 게 아니고 정교하게 배합한 약 냄새였다나. 정교한 배합? 박상인의 머릿속에 실은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산속에 버리고 온 한 노파의 얼굴이었지요. 설마, 아니야. 그 늙은이가 그 눈보라에 살아남았을 리가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가슴 한켠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박상인은 하인 하나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산속에 허름한 초가집 하나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곳에 거지애와 늙은 노파가 산다더군. 가서 그 늙은이 얼굴 좀 보고 와라. 혹시 어디서 본 사람 같지도 않은지 잘 살펴보고 말이다. 한편 산속 초가집에서는 할머니가 창밖을 슬쩍 내다보더니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누군가 산을 오르고 있다. 민수는 문틈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헌 옷을 걸친 사내 하나가 이리저리 둘러보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할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할미는 미친 사람이다. 누가 와서 뭐라고 물어도 할미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너만이 할미를 돌보는 아이다. 알겠느냐? 민수는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렇게 말할게요.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며 하인이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람 사느냐? 할머니는 이미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풀어 어깨를 드러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 어딘가를 바라보며 입을 해벌리고 있었습니다. 허허, 밥 주라. 밥. 우리 영감 어디 갔노? 침을 질질 흘리며 손을 허우적거리는 꼴은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파였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하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할머니 치매에 걸리셨어요. 놀라게 하지 말고 가세요. 하인은 방 안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낡아 빠진 이불, 깨진 항아리, 구들장 사이로 올라오는 찬기운, 그리고 헛소리를 중얼대며 손을 휘젓는 늙은이. 하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꼴을 보니 노망 제대로 들었구먼.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하인이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꾹 참고 있다가 살금살금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갔어요. 근데 왜 저런 사람이 온 거예요?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까 내가 말한 소문, 그걸 들은 자 중에 내 과거를 아는 자가 있었을 게다. 오늘 온 하인은 분명히 그 자가 보낸 자다. 그 자라니요? 할머니는 멀어지는 산길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간 알게 될 날이 오겠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로부터 본격적으로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약초를 캐러 뒷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관아안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민수는 담장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감 부부가 한 의원에게 절을 하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어린 소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감의 딸 소희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희는 민수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민수가 장터에서 약초를 팔 때 가끔 소희가 지나가며 웃어주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민수를 놀릴 때 소희만은 민수야,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해주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민수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현감님 딸이 큰일 났어요. 의원도 포기했대요. 뭐라고? 제발 소희 좀 살려주세요. 민수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상인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관아에 가면 내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어. 그럼 소희는 어떡해요? 그냥 죽으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소희도 우리 엄마처럼 죽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상처받은 마음과 어린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자. 정말이요? 다만 조심해야 한다.
내 얼굴을 가려야 해. 할머니는 낡은 쓰개치마를 꺼내 머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민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소희를 고칠 수 있어요. 현감은 민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소희가 유일하게 친구라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내가 민수라는 아이구나. 네, 저희 할머니가 소희를 고칠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현감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두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소희의 방에 들어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소희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현감 부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맥을 짚던 할머니는 소희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불치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냉기가 혈관을 막아 피가 돌지 못해 굳어버린 겁니다. 기혈 막힘이지요. 현감은 할머니의 정확한 진단에 놀랐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알 수 없는 병이라고만 했는데 이 노파는 정확히 병명을 짚어낸 것입니다. 그럼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침으로 막힌 곳을 뚫으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황금색 봉황이 새겨진 예사롭지 않은 침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을 집어드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늙고 기력이 쇠한 탓이었습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많이 떨려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침을 쥔 채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민수야. 손은 늙었어도 사람 살리는 의원의 마음은 늙지 않는 법이다. 그 순간 기적처럼 손의 떨림이 딱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산속에 힘없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내 의원을 호령하던 수석 의녀의 서리빨 같은 기백이 방안을 압도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정광석화와 같은 솜씨로 소희의 인중과 백해열에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희가 기침을 하더니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몸속을 막고 있던 도끼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감 부부는 안도했습니다. 침을 모두 빼낸 할머니는 다시 소희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장 같던 다리에서 서서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해. 소희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소희의 발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여요. 현감과 부인은 죽어가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감이 할머니의 침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 침통, 그 봉황 문양은 설마. 현감은 떨리는 손으로 침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10년 전 사라지신 내의원 수석 의녀 장금 마마님의 것이 아닌가.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장금, 조선 최고의 의녀이자 왕실의 병을 도맡았던 전설적인 인물.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갔으나 실종되어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제 스승님이자 할머니께서 주신 것입니다.
민수의 말에 현감은 더욱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쓰개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봉황 문양이 새겨진 옥놀이개와 오래된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정중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갑자년까지 내의원 의녀로 중전마마의 산후조리를 도왔던 장현심이라 하옵니다. 현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급히 옷매무새를 바로 잡았습니다. 아니, 선대 왕후마마를 모셨던 전설 속의 신이손 장의녀님이십니까? 어르신 같은 귀한 분이 어찌하여 우리 고을 산속에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청지기가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자가 저를 산에 버리고 죽었다고 소문을 냈지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얼어 죽었을 겁니다. 현감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 청직이라는 자가 감히 당장 포졸들을 보내 그자를 잡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졸들이 관아 마당으로 박상인을 끌고 왔습니다. 나라, 놓으라고. 박상인은 발버둥을 쳤지만 포졸들은 그를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습니다. 박상인, 너의 죄를 알겠느냐? 억울합니다. 그때 내실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박상인은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어떻게 내가 나를 산에 버리고 죽었다고 소문을 냈지. 그런데 내가 살아 돌아왔다. 할머니는 박상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불린 재산이라고? 내가 불린 재산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 나를 위해 남긴 피땀이다. 주인이 눈을 감자마자 그 은혜를 도둑질로 갚다니. 내 놈은 짐승만도 못하다. 박상인은 다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님께는 핏줄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도 없는데. 할머니는 민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핏줄이 없다고? 여기 내 목숨을 구해준 이 아이가 내 손자다. 내 영감이 남긴 유산의 주인은 바로 이 아이다. 현감은 박상인을 내려다보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놈, 천륜을 어긴 죄 용서받을 수 없다.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고 너는 관노비로 삼아 평생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박상인은 처참하게 끌려나가 곤장을 맞았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민수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민수야.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신의 할머니를 모시고 계셨다니. 우리가 눈이 멀었소. 민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심판이 끝난 후 할머니와 민수는 현감의 배려로 관아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박상인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모두 할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옛날에 살던 큰 집으로 가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큰 집에는 더 이상 좋은 기억이 없구나. 남편도 아들도 손자도 모두 그곳에서 잃었으니.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민수야, 너는 어디로 가고 싶으냐? 저요? 저는 할머니만 계시면 어디든 좋아요.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이 고을에 터를 잡자구나. 그리고 의원을 열 거다. 가난해서 의원을 못 부르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원 말이다. 우와, 좋아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감은 마을 입구에 좋은 땅과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문 위에는 연심의원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들었어? 그 의원은 돈 없어도 진료를 해준대. 정말? 그럼 우리 아이 좀 보여줘야겠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진료했고, 민수는 옆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소희도 자주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나은 소희는 이제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민수, 오늘은 무슨 약초 배웠어? 오늘은 당귀랑 청궁이야. 두 아이는 약초밭을 함께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의 흐름.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심 의원은 점점 유명해졌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민수는 바쁘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22살의 훤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의젓한 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원님, 맥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손목을 이리 주십시오. 민수는 능숙하게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할머니 없이도 혼자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에서는 소희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도 이제 22살의 아가씨가 되었고 연심의원의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누마루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9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눈이 침침해져 진료는 못하지만 민수가 환자를 보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것이 할머니의 일장이었습니다. 잘하는구나, 우리 민수.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따뜻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누워 계셨고 민수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개 삼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 할머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먼저 간 남편과 아들을 만나면 자랑거리가 생겼어. 늙은 나이에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아들을 하나 더 얻었다고 말이다.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의 백발을 쓸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세요. 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의술은 이미 너의 손에 다 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고 내가 너를 살렸으니 우리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다. 할머니, 고맙다, 민수야. 너를 만나 행복했다. 할머니는 민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49제가 지난 어느 날 연심의원은 여전히 환자들로 분주합니다. 의원님, 이 아이가 열이 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민수는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선반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민수를 위해 남긴 의학책이었습니다. 민수는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민수는 처방을 내렸고 환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쩌죠? 민수는 할머니가 했던 말투 그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대신 집에 있는 늙은 호박 하나만 가져오세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환자가 돌아가고 민수는 진료를 마쳤습니다. 대청마루 밖을 내다보니 처마 밑에 연심의원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껏 관리한 덕에 윤이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 현판 옆에 매단 풍경이 딸랑 울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현판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 민수는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곁에는 소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심의원을 함께 지키며 할머니가 남긴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심 할머니와 민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눈 내리는 겨울산,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목숨을 구했고 할머니는 민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잡초라 부를지라도 스스로를 귀한 약초로 여기고 계신가요? 민수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박상인의 배신과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연심의원의 현판 아래에서 오늘도 민수는 사람을 살립니다. 할머니가 남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민수처럼 연심 할머니처럼 서로의 뿌리가 되어주는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